찾아서 아재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진행자 안토 남해라고 합니다. 예, 아재살롱 20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대형 참사에 대한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큰 참사가 있었죠. 태국 방콕에서 들어오던 제주항공 2216편이 오전 9시경 무안항공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해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에 폭발을 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탑승자 181명 중 승무원 단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던 끔찍한 참사였는데요. 사망자 중에는 10대 미만의 어린 아이들도 있어서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항공기의 조류가 충돌했던 버드 스트라이크에 이어서 긴급 착륙했던 그 시점에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는 상황, 그리고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로컬라이저가 위치한 철근 콘크리트 둔덕에 비행 기체가 부딪히는 등 말 그대로 설상가상의 상황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불운이 겹쳤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참사는 그 원인을 살펴볼 때 인재에 따른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버드 스트라이크 부분인데, 공항의 위치 자체가 여러 조류들의 그 서식지의 한가운데에 위치했던 것이 논란 중 하나입니다. 공항 주변 4곳의 철새 도래지를 감안하지 않고 공항을 건설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이죠.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는 전국 14개 공항 중에서 무안국제공항의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도 확인됩니다. 또 무안공항의 조류 퇴치반도 최소 인원만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공항의 위치에 비해 안전에 매우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무안의 공항이 생긴 이유가 무엇이었죠?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바라던 것도 있었고, 아마 지자체에서 좀 추진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여러 후보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왜 하필 버드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이 높은 무안이었는가? 그것도 조금 더 면밀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당장 생각하기로는 무안군이나 그 지역 주민, 혹은 크게 보면 전라남도 지역에서 공항 유치에 대한 어떤 바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또 이제 기체 결함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고 여객기는 3년 전 공항 활주로에서 충돌 사고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비행을 강행한 적이 있어서 2억 원 이상의 벌금도 받았었다고 합니다. 또 사고 직전에 48시간 동안 무려 13차례 운항을 강행을 했었고, 공항 내 체류 시간도 대체로 1시간 이내로 짧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체의 결함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할 시간조차 부족을 했겠네요. 그렇죠.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에 체류한 상태에서 충분한 정비가 가능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고요. 실제로 제주공항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여객기 한 대당 월 평균 운송 시간이 상장된 6개 다른 항공사 중에서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항공기의 수명이 있죠.
그 수명이 15년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른 항공사 기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버드 스트라이크로 긴급했던 상황인데 이런 기체의 운영 방식이 어쩌면 랜딩 기어 오류를 발생시킨 그 원인이 아니었을지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항공기 수명이 15년인데 15년 이상을 썼다는 거죠. 제주항공 그 여객기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사고가 났던 항공기의 수명이 네네. 그 사고가 난 시점에 대략 15년 정도 됐었던 거예요. 다른 항공기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그 동체 착륙을 시도한 이후에 그 충돌하면서 이제 폭발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쵸. 일단 활주로의 길이가 논란 중에 하나인데 무안공항이 2,800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인천과 김포공항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비상 상황 시에 항공기 착륙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그 공항의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으로 가기도 하지만 약간 자동차처럼 우회를 해가지고 천천히 속도를 줄이게끔 하는 그런 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아마 전부 고려했을 때의 길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내 공항 중에 어떤 공항들은 무안공항 정도의 활주로이거나 그것보다 더 짧은 그런 공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지 한편 또 걱정이 드네요. 그리고 참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둔덕이 있지 않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다가 로컬라이저라는 시설물을 올려놓은 그 둔덕인데요. 로컬라이저 아마 익숙하지 않아서 좀 설명드리자면 이게 비행기의 그 착륙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그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로컬라이저의 그 높이가 비행기 동체하고 비슷한 높이였고 철근 구조물이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비행기가 폭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 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들은 부서지기가 쉬운 어떤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단단한 철근 콘크리트였다는 거죠. 만약 둔덕이 비행기하고 충돌해서 쉽게 부서졌다면 이번 사태처럼 17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사태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참사에 대해서 남해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우선 개인적으로 그 의심이라고 하는 부분, 왜 무안에 공항을 지었을까 하는 그게 제일 먼저 들고요. 그 다음엔 그냥 좀 안타까운다는 마음이 제일 크죠. 하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지역에서 왜 새를 쫓는 인원을 적게 배치를 하고 하필 또 비행기도 수명도 이상의 운행을 하고.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최소한의 효율,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그쵸. 이득을 뽑아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한국공항공사지 않습니까? 공사라는 거는 일반적인 기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공공적인 면을 또 고려를 거죠. 해야 하는 곳이기도 한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가 아무리 좀 애매한 철새 도래지가 있었던 곳이라 하더라도 모든 공항에는 다 그 새를 이렇게 쫓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인원들이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굳이 네, 철새 도래지라고 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쵸. 공군에서도 비행기나 헬기가 뜨기 위해서는 애초에 활주로에 있는 새들이나 다 내쫓고 공군들도 이륙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한국공항공사의 그 어떤 관리 미비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제주항공, 그 이제 항공사 기업이죠.
기체에 대한 관리가 너무 좀 오버로드가 컸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하는 건 좋다 이건데 그거의 안전성을 트레이드한 거 아닌가. 이윤과 안전성을 거래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고객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고 있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참사를 통해서 제주항공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욱더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브랜드 가치는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네요. 그렇죠. 혹시 제주항공 주가 확인된 게 있었나요? 제주항공 주가요? 네, 사건 전과 사건 후의 차이가 좀 있나요, 혹시? 아마 분명한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주항공이 제가 알기로는 어디 다른 곳에서 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당연히 좀 떨어졌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상장사이기 때문에 확실히 12월 그 사태 12월 네네. 말이었죠. 그 사태 이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7,000원에서 8,000원대로 내려갔네요. 원래는 한 10,000원대에 있었는데 반토막이 났다는 거네요. 그러면 거의? 그렇죠. 반에 가깝게 토막이 난 거죠.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 하향 추세가 있었고 했지만 이번 그 사건에서 쭉 그 주가가 떨어졌던 걸 봐서 이거는 주주에 대한 어떤 손해를 끼쳤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뢰의 문제죠, 이거는. 고객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그런 기업을 어느 사람이 좋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네. 항공사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제주항공 이 참사 외에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 참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과거의 참사들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짚어보고 한번 좀 기억해보기도 하고 원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쵸? 제 기억 속에는 아마 삼풍백화점 참사가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혹시 몇 년도였죠? 삼풍백화점이 있게? 저희가 90년생인데 그 전이었나? 그 드라마의 응답하라 1988을 보시면 네. 삼풍백화점 사고가 나오거든요. 그게 있는 걸로 봐서는 90년대에 일어났던 걸로 봐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참사 중에 사망자가 제일 많은 참사일 겁니다. 조사 결과 그 참사가 한 500명 가까이 죽은 걸로 나왔거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95년도에 있었던 일이네요. 95년이면 전 4살. 예. 이때도 사실 이 건설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 이후로 아마 건설 관련해서 좀 더 빡센 규제가 들어간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뭐 이건 좀 사담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 지어진 건물들 보시면 뭐 우스갯소리로 옛날 지어진 건물들은 층간소음 문제가 안 일어난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좀 규제가 빡센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이유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또 저희 나이대를 고려하면은 또 짚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참사가 바로 세월호가 될 것 같은데 벌써 세월호가 2014년에 있었으니까 10년이 넘은 이제 11년에 가까워지는 예. 그 참사가 되고 있네요. 네네. 남해님이 한번 그날에 있었던 것들을 한 번씩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오래돼서 많이 기억이 없어졌다 보니까.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안타까운 점을 자아낸 이유가 뭐냐면 안산에 그 단원고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네. 단원고 학생들이 인천에서 그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 도착 1시간 정도 남기고 침몰을 한 좀 그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죠. 새싹들이 죽어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낸 참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참사 중 사망자 기준으로는 4번째로 많은
예, 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사망자 299명 중 248명이 공식적으로 사망이 된 거고, 나머지는 뭐 실종이라던가 학생들이 248명이 공식적으로 사망을 한 거고요. 네. 뭐 아직 시신까지 찾지 못한 학생 2명까지 하면은 뭐 250명 가까이 되겠죠. 아, 시신을 못 찾은 학생들의 그 유가족들은 참 참담한 심정이겠습니다. 더욱더. 더욱더 참담하죠. 왜냐하면 저희도 아직까지 6.25 참전 용사들 유해 발굴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고 그 세월호 그 참사가 일어난 원인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네. 전체적으로는 과적과 밸런스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세월호는 원래 무게를 실어야 하는 적재 한도가 987톤의 배였다고 하는데 그 배에다가 2143톤이라는 2배 넘는 무게를 실었고요. 네. 또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라앉지 말라고 있는 평형수를 원래는 양을 줄였다. 평형수의 양을 평형수도 한 1700톤인가 원래 이렇게 실었어야 됐는데 네. 그게 아니라 한 800톤 정도? 700 이렇게 톤을 실었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무게 하중이 밑에 가지 못하고 계속 위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일단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뒤집어지기 쉬운 있었고요. 조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참사 전에는 회전이 있었잖아요. 그 회전의 각도가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런가 조금 원래는 한 15도 정도로 기울어졌어야 되는 그런 배가 30도 가까이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옆으로 쓰러지면서 이렇게 침몰을 하게 된 조사 결과가 있고요. 근데 제가 또 기억하는 것 중에 참 안타까웠던 일들이 그 사고가 난 건데 그 구조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들,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구조 과정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선장이나 뭐 1등 항해사 혹은 2등 항해사 네. 그런 노련한 베테랑들이 조금 침착하게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많이 죽지는 않았겠죠. 선실에 네. 계속 있으라고 방송을 하지 그쵸. 않았나요? 선실에 계속 있으라고 방송을 했고 안전하다고 방송을 했는데 결국 근데 그 방송을 했던 그 선장은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네. 결국 살인죄가 적용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도망가지 않았나요? 구조 과정에서? 구조 과정에서는 도망을 조금 빨리 치긴 했죠. 예. 예. 원래 보통 선장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정설이지 않습니까? 침몰 사고에서는. 그게 네. 이상적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저희도 옛말에 오비삼척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챙기느냐 라고 하는. 그거는 뭐 개인의 관점에서는 그게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 사람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라는 역할에서 봤을 땐 굉장히 무책임한 굉장히 행동이지. 무책임하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그래서 법원에서도 살인죄를 적용해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 게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살인을 한 셈이 된 거죠. 네, 그렇죠. 원래는 사형이죠. 이 정도면. 그리고 또 선장 외에도 구조 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착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뭐- 뭐랄까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고가 난 직후 해경도 출동을 하고 네. 해상안전부 이런 것도 출동을 했는데 뭐랄까 커뮤니케이션도 그렇고 이런 참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당황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책임자가 먼저 안 나가고 부하들을 먼저 나가게 시키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약간 행동력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피라미드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라던가 그런 거 보면은 뭐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엄청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추진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단점들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러면은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있었던 어떤 뭐 좀 개선 방안이랄까 혹은 변화 이런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관련해서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화도 좀 나서 좀 심하게 말하자면 이 참사는 좀 정신을 못 차려서 나온 참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아까 1등은 삼풍백과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세월호가 4위이고 네. 2등과 3등의 참사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똑같이 배의 침몰로 인한 참사거든요. 침몰이었구나. 예. 그런데도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는 건 그동안의 그 정부나 혹은 각 부처가 좀 책임을 지지 못했다. 이 예방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당연한 책임 원인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 해운사들의 어떤 행태 그런 것들도 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아까 전에 비행기 그쪽 무항공항과 제주항공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보려다 안전과 보니까 그 이익을 이제 거래한 거죠. 네. 그래서 물론 그 이후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도 뭐 그런 안전과 국민들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꾼 것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뭐 수중안전이라고 하면 보통 생존 수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학원 혹은 뭐 연수원 비슷한 것도 짓고 뭐 학생들에게 무료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입법 쪽 행정적으로는 과적을 아예 실행하지 못하게끔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를 뒀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뭐 옛날에는 이걸 어기면 2억의 벌금을 냈던 것이 지금은 10억 가까이로 올랐다고 봅니다. 좀 강화를 시켰네요. 네, 좀 더 강화를 한 상태에서 좀 감시를 하는 거니까 좀 옛날보다는 좀 더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참사에는 안타까운 점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이 참사를 이용해서 국회의원들이나 뭐 불필요한 유세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언론사 같은 경우에도 막 유가족들 엄청 울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그것도 소리 상당히 지르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권이 조금 욕을 많이 먹었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참사와 관련된 주요 인물 같은 경우 아까 선장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1등항에서와 2등항에서는 벌을 좀 세게 맞았어요. 그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1등항에서는 12년, 그리고 2등항에서는 7년 각각 금고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선장 이름이 이준석.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예, 그쵸? 예. 동명이인일 겁니다. 네, 동명이인이겠죠. 네. 네. 저도 찾아보면서 10년 된 얘기다 보니까 선장 이름은 그때는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잊고 있다가 찾아보니까 이름이 이 상태였다. 그렇군요. 하여튼 하지만 이미 그 사라져버린 미래들에 대한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기엔 조금 적어 보인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누가 봐도 굉장히 책임을 적게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그렇죠. 예. 제 생각엔 만약에 미국이나 그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최소 종신형 관련자들은 종신형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종신형이죠. 한 200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 사법 체계에 대한 참 그 상식 밖의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도 언제 한번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 얘기. 예, 그러면은 세월호에 대해서도 한번 좀 들어봤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 하는데, 그래도 참사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조금 애도하는 그 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언니네 이발관의 애도라는 곡인데요. 한번 듣고 다시 저희 방송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소중한 의미였지. 행복을 주던 사람, 그랬던 그대가 지울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남기고서 내게서 멀어져 갔네.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날 보는 너의 눈빛, 나 벌레가 되어버렸네. 뒤돌아보지도 않네. 원래 냉정한 사람이지만 날씨가 좋구나, 너를 잊으러 가야지 하고 너를 추억하러 가는 길이 슬퍼. 이대로 잊을 수 없나. 연락을 건네보지만 그만큼 더 멀어지네. 원래 넌 그런 사람이지만 날씨가 좋구나, 너를 잊으러 가야지 너를 잊으러 가는 이 길이야지. 슬퍼 아무로 내 상처 아무로 이제 그 어떤 말도 기억나지 않그 시간은 내 편이 아니야. 그대도 내 편은 아니야. 추억만이 나를 고문하고 있는
모습 작은 희망들이 나를 괴롭히네 아무런 말도 아무런 추억도 다 소용없어 이젠 돌이킬 수 없는 나 괴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잃어버린 시간들을 찾고 싶네 예, 언니네 이별관의 애도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의외의 곳에서 발생한 참사, 이태원 압사 사고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참사도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에서 할로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발생한 압사 사고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였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10시경에 앞서 말씀드렸던 위치에 그 해밀턴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내리막길 골목 그 중간지대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참사가 났는데 이 좁은 골목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행인들끼리 서로 뒤엉켰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오도 가도 못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사람들이 점점 몰리면서 뒤쪽 인파에서 밀치는 가운데 사람들이 연쇄적인 깔림으로 그 사망하는 그런 참사였는데요. 자그마치 초당 18톤의 충격량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초당 18톤이요? 예. 이 내리막길이고 수많은 인파가 동시에 이렇게 깔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깔리면서 그 무게가... 맨 밑에 있던 사람이 초당 18톤의 그렇죠. 무게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렇죠. 인파 속에서는 연쇄적인 그 깔림 이전에도 이미 의식을 잃고 질식했던 그런 사람들도 나타났었고 깔렸던 사람들은 장기 파손이 일어나는 등 그 상황은 저희가 미디어로 본 것보다 더욱 끔찍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번화가였잖아요. 이 때문에 출동한 구급차들이 제대로 진입을 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찰의 주변 도로 통제도 최초 신고한 이후로부터 자그마치 40분이나 지난 상황에서 이루어져서 이 참사를 더욱더 키웠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사망자분들의 통계를 보면은 의외로 여성분들이 65%로 많았다고 하고요. 연령대는 20대가 아무래도 그 행사나 위치를 감안했을 때 66%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태는 좀 아까 그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 세월호 참사보다 조금 더 높아진 연령대의 그 젊은 세대들이 희생이 된 그런 참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태원 참사는 또 좀 특징적인 게 외국인의 그 사망자 비중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태원이라는 거리의 특성상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비율이 좀 높겠군요. 그래서 전체 사망자 중에서 외국인 사망자 비중도 약 17% 정도 됐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17%나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관광으로 왔다거나 이런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저희가 이 참사를 또 다른 말로 10월 29일에 일어났다고 해서 12구 참사라고도 많이 이제 부르는데요. 네, 불리고 있죠. 이 참사는 이제 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좁은 골목길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과밀된 것이 원인이긴 하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점들이 있긴 합니다. 일단 할로윈 축제로 인원 과밀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원 통제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그로 인해서 개인 간의 안전거리도 이제 지켜지지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년 전이면 또 그리고 막상 코로나가 거의 되고 되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첫 어찌 보면 그 할로윈이었죠. 그쵸. 그래서 좀 더 많은 인파가 모였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로 꼽고 있기도 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거를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었던 당국의 그 통제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과밀하게 몰린 군중이 질서를 잃었던 것이죠. 특히 사고 지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리막길이라서 그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또 사고 이전부터 주변의 노랫소리라든가 그 군중들의 말소리들이 겹쳐가지고 그 인파의 그 전후 간의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고요. 또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있다 보니까 그 통신사들의 그 데이터 통신도 상당히 그 제약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뒤에 있던 사람하고 앞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간에 통신이라도 좀 원활하게 했으면은 그 사람들끼리라도 좀 그 상황에 맞춰서 대피를 미리 한다거나 했을 텐데 그게 또 어려웠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특정 인물이 의도적으로 힘을 가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렸다 이런 증언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의도성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긴급한 가운데 그 군중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취할 수 있었던 어떤 행동이었는지 아직 이것은 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당시 영상들이 많이 떠돌긴 했어요. 야 밀어라는 그런 그렇죠. 음성 나온 것도 있었고, 그게 이제 뭐 앞에 있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내가 밀어야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서 자꾸 압박이 오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빨리 밀어서 이 흐름을 좀 뚫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그 사고 신고에 대해서 경찰의 대응이 늦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쵸. 사고 발생 3시간 한 40분 전쯤에 이 압사를 언급한 최초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해요. 그 관광객들 중에서요. 그렇죠. 거기 인파 중에서. 그리고 사고 발생 직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 3시간 몇 분부터 직전까지 자그마치 비슷한 종류의 그 신고가 11건이 접수가 됐지만 경찰이 사건을 그때마다 종결을 바로바로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찰이 그 사건이나 상황의 심각성을 만약에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바로바로 이렇게 종결해서 끝내진 않았겠죠.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아직까지도 화자되고 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긴 한 것 같네요. 그렇죠. 경찰은 이보다는 당시에 그 대통령과 법무부 중심으로 선포되었던 마약과의 전쟁에 맞춰서 이번 그때 당시에 그 할로윈 축제에서 인파 관리보다는 마약 수사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참사 전날에는 원래 계획보다 마약 단속 수사관이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전년도인 2021년에는 이태원 주변의 압사사고 관련 대책 문건과 실제 인원 통제 조치도 영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2022년 참사 당일에는 이 같은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경찰 병력 자체가 부족해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단체의 서울 시내에서의 그 집회가 연이어서 일어나면서 인력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인데, 다만 그럼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인파 통제에 이렇게 좀 소홀했다는 점은 지금까지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용산구가 해당이 되잖아요, 이태원이. 서울 네. 용산구 쪽인데 이 용산구를 담당하는 용산구청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사건 이전 연도 21년도죠. 이때는 구청장 주도로 경찰과 소방 쪽이 함께 인파 대책 회의를 했던 반면에 사건이 있었던 2022년도에는 구청장이 아니라 부구청장
중심으로 해서 내부 그 구청 내부에서만 간단히 회의만 했다고 합니다. 또 사고 전날에도 수만 명이 운집했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들이 미리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 특별한 대비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태원역 그 지하철의 무정차 통과 조치 이런 것들도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내리는 걸 방지를 해서. 그렇죠. 근데 이것도 미리 조치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여러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윤석열 정부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것도 사실 원인이라는 어떤 의견들이 꽤 많은데요. 용산을 담당하는 용산 경찰서가 대통령실 주변의 집회 대응에 집중해서 이태원 현장에는 인력 부족으로 당연하게도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견인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보수 집회, 광화문 쪽인가? 보수 집회에도 경찰 인력이 빠졌고 용산 쪽에 있는 그쪽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집무실 앞에 집회에서도 경찰 인력이 조금 빠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갑자기 경찰 인력이 급격하게 하나의 경찰서에서 늘어나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닌 이상. 근데 한정된 경찰 인원이 집회 현장과 이태원 쪽으로 분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현상. 거기에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마약을 잡는 경찰 인원을 3배를 늘렸다고요? 그렇죠. 근데 3배를 늘린 건 좋다 이건데 사실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어찌 보면 인파 통제를 위한 어떤 병력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가 없었던 것이죠. 조금 중립적으로 보면은 살짝 결과론적이지 않나 보여지기는 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인파 통제라는 것도 그거를 굳이 뭐 해야 되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인파 속에 있다 보면은 그게 개인의 힘으로 개인의 의식 차원에서 이게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일종의 그 강물처럼 어떤 흐름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상황을 위에서 지켜보고 흐름을 좀 분산시키고 혹은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어떤 경찰이라든가 공권력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다는 점이 이번 사태를 키운 주요 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이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재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네. 실제 용산구청장 등 참사 책임자 1심 재판 법원에서는 사고 당일 관할 내 대규모 집회 시위가 예정돼 있어 용산구의 그 치안을 책임지는 용산경찰서로서는 집회 시위 대비와 헬로윈데이 질서 유지를 모두 담당하게 됨으로써 병력을 실효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재판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도 이루어지고 결과 보고서도 현재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처벌은 아직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이전이 사고 대처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서둘러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해서 정치적 파장을 줄이고 유가족 모임 결성을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에게 직접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탄핵 소추로 인해서 정지된 상황이라 이 특조위에서도 좀 권력의 눈치를 좀 덜 볼 수 있고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탄핵 가능성이 만약에 높다고 한다면 정부 기관들에 대한 그 협조라든가 조사 활동이 보다 원활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이 아니죠? 좀 됐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세월호라든가 삼풍백화점이라든가 네. 혹은 그 이번에 무안공항 사건들과는 별개로 거의 인재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사고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얼마든지 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불감증이라는 거에 의해서 안 한 거니까 뭐 안 했다고 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항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은 물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사람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희생자들에 대한 비판들도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희생자들에 대한 비판도 있긴 하죠.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이태원 참사라고 한다면 왜 그때 그렇게 위험할 수 있는 곳에 놀러 갔냐, 놀러 간 애들이 잘못이 아니냐. 그렇죠. 누가 칼 들고 협박을 했냐, 네. 놀러 가라고 등떠름 밀었냐, 사실 약간 이런 경우도 그런 있고. 논리라고 하면은 뭐 아까 말한 세월호 참사도 누가 수학여행 가라고 했냐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월호 참사 때도 그 뉴스 앞에서 네. 막 오뎅을 먹고 하는 그런 피자 퍼포먼- 뭐 이런 거 예. 시켜 먹고 일간 베스트 쪽 그분들. 예. 일간 베스트 맞나요?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유가족들 앞에서 그런 시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어디 일간 베스트라던가 어디 네. 이런 소속되어진 게 아니라 정신이라던가 혹은 뭐 마음 이런 게 조금 수양이 덜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딘가 결핍이 좀 많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각 사람마다 결핍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보여지는 경우는 몇 없긴 하잖아요. 인터넷상 빼고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있기는 하죠.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은 최소한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이나 발언들은 우리 모두가 좀 조심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방송으로 이제 참사 몇 가지에 대해서 뭐 이모저모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참사라는 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 참사라는 게 어찌 보면 교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회의 입장에서는. 그쵸. 교훈적인 성향이 조금 강하긴 하죠. 참사 당시나 혹은 참사가 일어나고 며칠이 되지 않았을 때는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되고 뭐 국가 애도 기간이라던가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유가족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좀 더 길게 슬픔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 참사가 일어났음으로 인해서 아까 뭐 이태원 관련 인원 통제에 관한 법이라던가 세월호에 더 과적을 금지하게끔 하는 법 같은 그런 시스템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게 된 그런 경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어차피 소 있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 이 인간 사회에서 어찌 보면은 이런 사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더 큰 희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뭐 소 있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편으로 또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고치는 사회가 얼마나 이 세상에 있을지라는 좀 생각도 들어서 저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치자. 외양간이라도. 예. 근데 외양간이라도 안 고치는 곳은 많다고 보거든요. 이 세상에. 예. 근데 적어도 외양간 정도는 고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인간인 이상 모든 일에 대해서 예측할 수도 없고 그렇죠. 뭐 미래 예지라던가 이런 걸 할 수도 없으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게 또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친다 라는 그런 사회가 좀 더 맞지 않냐라고 보는 것 같군요.
저는 기술적인 어떤 발전도 이런 부분을 미리 예방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기술적인 발전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디테일하게 가자면은 사물 인터넷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물 인터넷. IoT라고 약자로도 불려지는 거죠. IoT요? 예. 아, 사물 인터넷. 예, 사물 인터넷. 예. 예, 알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말 그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 기기, 뭐 생활 가전, 혹은 뭐 아까 우리가 참사에서 다뤘던 뭐 선박이라든가 네네. 항공기라든가 이런 기체들, 네. 이런 것들 다 사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는 이런 사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원활하게 만듦으로써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만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사물과 사물 간에서도 서로 여러 가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세월호를 예시로 들자면은 그 선박에 어떤 기울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는 어떤 그 장치가 있을 것이고, 있죠. 그 장치가 만약에 어떤 수치 이상으로 넘어갔거나 이하로 위험 신호를 이제 감지를 했을 때 그것들을 즉각적으로 관련 당국이나 혹은 어떤 대비 어떤 시스템에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만약에 그거를 사람이 발견하고 사람이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또 뭔가 정확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를 전파가 잘못된다거나. 안 그래도 이번 세월호 사건 때 뭐 평형수를 네. 예를 들었는데, 평형수를 기록을 하는 그런 기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있을 거예요. 네, 네. 있을 거죠. 그걸로 인해서 어느 평형수가 몇 톤 이상 돼야 운항을 하게끔, 시동이 걸리게끔, 네. 어떻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다 보니까 뭐 서로의 커넥션이라던가, 맞죠. 예, 그쵸. 이해해주고 봐주고. 그쵸. 그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 사물 간의 데이터로서 결과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만 마련이 된다면은 그런 함정들을 많이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더 철학적으로 나아가보면 어떻게 보면은 네. 기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지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활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네. 많은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는 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존이 심해진다. 네, 기계에 그쵸. 대한 의존. 근데 이게 저는 인류 문명이 계속 이렇게 의존도를 높여가면서 인간 이외의 어떤 사물들이나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의존도를 높여가면서 또 성장해오고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굳이 그걸 지배받는다? 너무 과도하게 의존한다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할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은 이제 좀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가요? 안전한 사회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아직은 좀 안전 불감증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기서의 안전은 사건과 사고에서의 안전인 거죠? 인명이 다치거나 이제 사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변수들에 대해서 아직은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는 아닌 것 같다. 저는 이게 일본하고도 좀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쓰는데 지진이 많잖아요, 일본은. 일본은 지진 많죠. 예.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이제 언제든 지진이 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몸으로 이제 체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나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나오거든요. 지진 대피 요령이라든가. 뭐 건물 벽에 기대지 말고 그냥 네. 뭐 좀 탁 트인 곳에, 혹은 그쵸. 탁 트인 곳이 없으면 머리라도 책상이라든가 보호할 수 머리라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네. 구조물 밑에.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쓰나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자연 현상들, 네. 혹은 이제 화산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에서는 그 후지산 관련해서 굉장히 체크를 하고 있죠. 네. 네. 경고를 미리미리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미리미리 경고를 하는 게 얼마나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당장 그
우리 핸드폰에 띠링 하면서 울리는 거, 긴급 문자 메시지 이거 외에는 특별히 생각이 잘 안 나요. 재난 문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얼마 전에도 뭐 충북 쪽에서 뭐 지진이 있었는지 그게 날라오긴 했는데 만약에 날라왔다고 해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만큼 잘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포항에서 생각나는데 포항에서 있었던 지진 중에서 진도 5였나? 4였나? 그 정도 약간 중진 정도? 한번 크게 났었죠. 있긴 있었는데 그때도 조금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쌍으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에 익숙해질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좀 마련이 되면 좋겠다. 의무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까 세월호에 관해서 뭐 수중 안전, 생존 그렇죠. 수영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조금 수영장을 짓는다거나 혹은 배 모형에다가 조금 흔들거리게 한다든가 그런 정기적인 안전교육들 프로그램들을 의무적으로 마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다면은 또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것들 외에 또 뭔가가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건 좀 정서적인 얘기긴 한데 네.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사회라고 하는 거죠. 네, 근본적으로다가 이 사람이 어떤 위기가 처했을 때 아니면 혹은 같이 위험을 처했을 때 같이 그 위험을 헤쳐나가거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 어디 기독교 쪽에서 뭐 착한 사마리아인 같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나요? 착한 사마리아 위험에 빠진 사람을 내비두지 않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혹은 불교에서도 자비라고도 하죠. 자비. 좀 많이 쓰이긴 하는데 자비라는 그 단어의 용도가 이거는 남해님이 연초에 말했던 그 사랑이 있는 사회 이런 거하고 좀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쵸.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회. 좋습니다. 되면 근본은 좋다. 사랑인 것 같네요. 네, 근본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곡 듣고 이번 방송 마칠까 하는데 마지막 곡은 남해님이 준비해 주셨죠? 준비는 했는데 솔직히 가수가 조금 논란이 많은 가수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다가 노래와 그 가사 자체는 애도라고 하죠. 너를 그리워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사이기 때문에 네. 한번 추천을 했습니다. 예, PDD인가요? PDD? 보통 퍼프 데디라고 불러요. 퍼프 데디의 I'll Be Missing You 라는 노래인데요. 그러면 이번 방송 이 곡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is right here, tell me what goes out to everyone that has lost someone that they truly love. Come on, check it out. Seems like yesterday we used to rock the show. I laced the track, you locked the flow. So far from hanging on the block for dough. Notorious, they got to know that life ain't always what it seemed to be. Words can't express what you mean to me. Even though you're gone, we still a team. Through your family, I'll fulfill your dreams. In the future, can't wait to see if you open up the gates for me. Reminisce sometime, the night they took my friend. Try to black it out, but it plays again. When it's real, feeling's hard to conceal. Can't imagine all the pain I feel. Give anything to hear half your breath. I know you're still living your life after death. Watching us while we pray for you. Every day we pray for you. Till the day we meet again. In my heart is where I keep you, friend.
Memories give me the strength I need to proceed, strength I need to believe. My thoughts big, I just can't define. Wish I could turn back the hands of time. Us in the six, shop for new clothes and kicks. You and me taking flicks, making hits, stages they receive you on. Still can't believe you're gone. Give anything to hear half your breath. I know you still living your life after death.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